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7명 늘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지난 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20명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섣부른 예단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환자가 2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가 없었습니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는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확진자가 계속 줄 거냐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머물 거냐 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또 일부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지금 감염이 어디선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가 또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숫자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경계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월 11일 이후로 확진자가 0명이 나왔던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째 이어졌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18일 날 이제 31번 확진자 61세 여성이신데요. 본인이 이제 폐렴 증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한번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조금 늦게 받으셨고 받았더니 이제 코로나19에 거기서 이제 확진이 나오시고 네.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이미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1,000명 또 이제 2,000명, 4,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됐고 또 20일 날 그 비슷한 시기에 경북 청도 대실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검사했더니 코로나19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쪽 정신병원 중심으로서 대규모 확진자가 양측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가 0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감염이 어디에선가 지금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 해외 유입 사례거든요. 해외 유입 환자들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입국을 하면 전부 다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가격리자들의 가족 간 감염이 지금 사실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해외 유입자를 통한 2차 전파의 60%가 가족이라는 그 통계도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 유입자 중에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전수검사, 네. 검역 단계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고 바로 격리를 하게 되는데 무증상자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에 돌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또 이제 음성이 나오신 분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잠복기이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해서 바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를 지금 권고하고 지금 의무적으로 수행하셔야 되는 단계인데요. 보게 되면은 그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했던 게 이제 처음에 유럽발 입국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 입국자, 그리고 4월 1일 0시부터는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능동 감시만 권고했던 분들 중에서 일단은 음성이지만 또 이렇게 가족하고 지내다가 가족이 이제 또 이제 감염되신 사례가 기억하시겠지만 제주도 모녀분 같은 경우에도 귀국하고 한 5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머니도 같이 감염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명령을 한 상태에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시다가 또 가족 간의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또 아니면은 최근에 또 서초구 사례처럼 이제 부인이 미국 출장 다녀와서 남편이 감염됐는데 남편이 이제 계속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내과 진료를 먼저 받았는데 낫지 않아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선별 검사를 받아서 확진된 사례인데요. 그렇게 이제 가족을 통해서
그 감염이 되고 그분이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로서는 자가격리자 가족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제 활동을 못 하시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이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제 격리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제 이제 감염이 될지 모르고 특히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도 이제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네.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도 감염될 위험성이 높고 또 가족으로 인해서 다른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할 때 시설 격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자가 격리 대상자와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혹시 이제 근무자 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중요한 업무, 특히 뭐 환자를 돌본다든지 다중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업무에서 가급적이게 배제하고 좀 경과를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가적인 격리 조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100% 가족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물론 이제 자가격리 지침이 있어서 네. 가족 간도 공간도 따로 쓰고 개인 물품도 따로 쓰고 화장실도 따로 쓰고 수건도 따로 쓰고 혹시 할 수 없이 같이 쓰게 되면 사용한 후에는 그 락스를 사용해서 충분히 소독을 하고 네. 이런 지침들이 있지만 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또 이제 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가족이나 자가격리자 대상자를 위한 어떤 이런 시설을 좀 저렴하게 이용해 준다든지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같이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격리자의 그 가족 간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추가 대책도 일단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덧붙여서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시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0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된 사례는 869명이고 내국인이 91.9%입니다. 이 중 7,117명, 66.9%가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사례는 27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44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어제는 4분이 추가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81.8%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조사 및 분류 중인 사례는 약 9.8%입니다. 어제는 서울 지역에서 신규로 5명이 보고가 되었고 경기 지역에서는 9명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가족 간의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어 7명이 추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4명이었습니다. 최근 2주까지의 주요한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 발병 사례의 54%였고 병원 및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사례가 30.4%로 두 가지의 감염 경로가 주된 그런 감염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5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유럽이 2명, 미주가 3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해외 유입 환자가 869명이고 이 중에 내국인은 91.9%, 외국인은 8.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주재 주점의 리퀴드 소울과 관련해서는 4월 8일 확진자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4월 6일 이후에 현재까지 5명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와인바인 언와인드와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신규 확진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던 중 가족 3명과 직장 동료 1명에서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신규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 및 접촉자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격리 해제 이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 91명에 대해서 역학적, 임상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고된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4월 6일 이후 11명이 추가적으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즉각 대응팀이 공동으로 감염력이 있는지 전염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분리 배양 검사, 혈액 항체 검사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 이후에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께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는 등 그런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가격리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밀접한 접촉은 다 이렇게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연기하거나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종교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참석자 간의 거리 두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유흥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감염 위험성이 높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감염 노출의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투표소에서 대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고요. 투표소 가기 전에는 꼼꼼하게 손 씻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받고 또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표소 안 밖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기를 공고드리고 또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표를 하러 가서 발열 체크하는 과정에 발열이 확인되신 분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 후에는 필요하면 선별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가하시면은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기자단 통해서 하나의 사전 질의 받았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 시스템을 사용해 역학조사를 하며 성과가 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과 실제 역학조사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국토부가 지원을 해주셔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부터 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조회들을 이제 각 그 담당 부서별로 정보를 이렇게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 또 그런 자료들을 취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산적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런 위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파악을 통해서 감염 경로나 접촉자를 확인하는데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가 신속해졌고 그리고 좀 더 이거를 GIS 같은 그런 지리정보와 연계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동선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의 요청도 받아서 이러한 그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하는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이 어려운 수치나 통계 문의는 위기소통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러스 연구사업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면역 백신 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감염병연구센터, 식약처 산하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사업단은 물론 국내 민간 기업과 대학 등 많은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재 바이러스 연구기관은 국립과 대학, 민간 기업, 산하경 공동연구 등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할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그와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 바이러스 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국가의 어떤 감염병 위기를 촉발할 수 있고 이를 좀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을 하고 또 백신이나 진단제, 치료제 등의 그런 바이오 산업에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더 통합적인 그런 바이러스 연구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가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바이러스 연구를 강화하는 그런 강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관은 모든 대학이나 기업이나 뭐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가 어느 정도 연구 기관과 연구가 있는지는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만약에 바이러스 연구를 총괄하게 된다면 장점, 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목적은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 많은 인명 피해를 내거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그런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감시와 또 관리와 연구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서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을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담당 부서가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체 자원 은행을 구축해서 인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병원체를 자원화해서 그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공공 백신 개발 지원 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어서 그런 그 백신 개발에 필요한 많은 시설과 인력과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걸 또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감염병 관리 전문 병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임상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좀 더 바이러스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거를 마련을 해서 내부 협의, 정부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MBC 이덕경 기자님 질문.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대담 이어가기 전에 주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1.8% 그러니까 82% 정도가 집단 감염과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 와인바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서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91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실내 밀접 접촉 활동을 통한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주말에 자제를 당부한다는 보건당국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신규 환자 수가 50명 미만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제는 2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만큼 이제는 이 의료 역량을 고령, 기저질환자 등에게 좀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규모 발생 때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또 집단으로 시설에 계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런 데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중증의 발생이 많고 네.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시설,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외부로부터 감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문객에 대한 관리나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 이런 분들에 대한 감시도 좀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상이 의심될 때 빨리 검사해서 코로나19 감염이 퍼지지 않는지 조기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보다 좀 구체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메르스 이후로 150병상 이상의 병원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만들어서 네. 별도의 담당자가 이런 감염 관리 업무를 했는데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는 또 소규모 병의원 같은 데는 별도의 감염관리자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연락도 하고 체계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맡아서 하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염자가 줄어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좀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바꾸면서 유지해 나가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또 그 제2의 신천지 사건과 같은 대구 경북의 어떤 그런 대규모 전파 사건이 수도권이라든가 대한민국 어디선가 또 발생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대규모 발생이 있을 때 이러한 취약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시스템을 갖추고 돌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그런 대규모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보다 좀 사전적인 예방 조치, 그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의심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분들의 동선을 찾아내서 확진자를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 접촉자를 또 추가 격리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조기 검사, 신속한 추적 그리고 조기 격리 네. 이러한 방역 지침은 이제 계속 지속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조용한 전파,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 교회 모임과 같은 이미 그 슈퍼 전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젠가 어디선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빨리 조용한 전파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네. 특히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는 이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경미하고 어떤 심한 증상이나 폐렴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한 우리가 빨리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선제적인 조기 감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동선 추적 시스템을 같이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확진자의 동선을 빨리 찾아낼 것인가, 네. 그리고 접촉자도 어떻게 빨리 찾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좀 논의가 되고, 또 이게 어떤 개인의 동선이나 그 집단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좀 보다 좀 이렇게 암호화한다든지 또 보다 좀 체계화해서 좀 접촉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앞서 이제 잠깐 생활 방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방역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이랑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 방역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생활 방역이라는 게 결국 일상생활, 뭐 일상적인 경제 생활과 방역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했는데 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보다 더 고강도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좀 완화된 거리두기를 할 거냐,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1, 2주 정도 더 확진자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은, 네. 만약에 우리가 좀 뭔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 백신이 이제 몇 천만 도수를 생산할 때까지 또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몇 천만 도수를 또 전 국민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2, 3년은 좀 이런 사태를 좀 이러한 그 생활 방역을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볼 때 그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침, 생활 방역 지침.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개인 위생, 손 씻기를 잘하고 마스크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네. 좀 할만하다, 이런 좀 새로운 습관이 생기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집단 이용 시설을 저희가 방문할 때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불안하죠. 혹시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 이용 시설에 대한 어떤 7대 규칙, 그러니까 유증상자는 출입을 하지 않고 또 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긴다든지,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환경에 대한 충분한 소독과 환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상 기준이 돼서 어디서나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네. 그것이 이제 나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대중이용 시설을 내가 이용할 때 좀 안심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들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생활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식당 같은 것들을 다시 또 이제 식당 내 어떤 밀집한 환경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네. 하는 다양한 지원책들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도 재확진 사례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하는 특성을 가진 걸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경증 환자분들을 보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노출돼서 생성이 되고 한 1, 2주 후에 우리 몸에서 이제 항체가 나오면서 한 2주 후면은 그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는 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바이러스 노출되고 충분한 항체가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다른 장기 합병증이 생겨서 기저질환으로 또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항체가 생기긴 했지만 증상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계속 바이러스가 배출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바이러스가 음성이 나왔는데 퇴원하고 며칠 후에 다시 바이러스가 이렇게 활성도가 올라가는 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한 6, 70건 정도가 확인됐고 좀 추가적으로 더 확인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0,000명으로 봤을 때 이런 재활성화된 분들은 그래도 100명 정도라고 보면 어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좀 재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떤 분에서 이렇게 재활성화되는 건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출됐을 때 너무 바이러스 양이 많았나, 아니면은 항체가 생성되는 게 좀 미약했나, 아니면은 그 어떤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했을 때 뭐 입원 기간이 짧거나,
또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를 쓸 때 잠깐 바이러스 양이 줄었다가 우리가 퇴원하면서 항바이러스제를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치료 관계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재활성화된 분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이제 추가적인 혹시 우리가 놓친 분들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활성화된 분에서 나온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감염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죽은 바이러스인지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를 네.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에다 직접 감염을 시켜서 실제로 감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확인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그 정부가 요양병원이랑 뭐 정신병원, 이제 폐쇄병동 그리고 교회 등을 이제 고위험 그 집단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방역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명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취합검사법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 건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뭐랄까요, 그 뭔가 부작용이랄지 좀 우려는 없는 건지 좀 묶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그 코로나 검사를 할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한 2,000건밖에 안 됐었다가 네. 계속 양이 늘어서 지금 10,000건, 또 20,000건까지 지금 가능한데요. 그래도 이것이 이제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또 검사 비용도 드는데, 이제 취합검사법은 이제 음성일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음성인 걸 꼭 확인해야 되는 주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10명을 검사를 한다면은 이제 검체를 10번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한 번에 모아서 하나의 검체로 만들어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음성이면은 10명이 모두 음성이다, 이렇게 네. 판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분 호흡기 증상도 있고 열도 나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검사를 해서 양성인 걸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증상이 없고 초기 감시가 필요한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검사가 유용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생활 방역 단계에 가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되고, 또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네.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클럽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은 검체를 100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10개를 하나로 모아서 하면 검체를 10개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대상 수를 더 늘릴 수 있어서 또 조기에 질병을 찾아낼 수 있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